소개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선임조사원 구홍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 성형외과 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성형외과 의사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될 때 보통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분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 성형외과 수술 많이 한다고. 제가 그 바로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기력은 해보겠지만 타임은 길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적힌 내용은 약간씩 이제 방향성은 틀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형외과 건수가 많아지는 것, 환자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왜 도대체 이렇게 다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됐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된 의료기관만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하면 될 텐데 왜 전체적으로 자성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 자유경제가 있는데 사회에다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규제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자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이거는 바로 의료행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위험 내재성이 있어요. 의료행위는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주사로 찌르고 꼬매고 썰고 자르고 두들기고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의료행위들이죠. 게다가 약을 주는 것. 어떤 분은 그러죠.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의료사고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의료사고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의료사고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의료행위에 따라서 악결과가 생기는 경우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기면 그건 다 의료사고지 여기에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재미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실제로 총 인구 대비해서 1년에 입원 환자는 총 인구의 10%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입원 환자 중에 10% 정도는 의료사고가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 의료사고 중에서 또 10%는 적신호 사건, 즉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센티넬 이벤트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 통계가 모든 국가에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계산해서 5천만이라고 해보면 1년에 입원 환자 수는 500만 명. 그 중에서 의료사고 발생은 또 10%인 50만 명. 그 중에서 적신호 사건은 5만 명이 생긴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스웨덴, 선진국 국가들인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냐고 제가 물음을 던졌더니 그때 발제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을 우간다에다가 투입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즉 의료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성형외과 지금 사망사건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성형수술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망사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이 있죠. 게다가 성형외과 관련돼서 오늘은 사망사건에 관련돼서인데 실제로 중재원에서 사고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성형외과 관련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경우가 성형외과 시술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약하나 마취사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취제를 투약하고 그 뒤에 회복관리라든가 그 도중에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아까 대부분이 말씀하셨지만 무리하게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니까 한 수술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투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야 경제 비용이 높아져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대입을 시켜야 스스로가 자정이 되고 불필요한 수술 건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인에게 양심 중요하죠. 하지만 양심을
꺾이지 않을 그럴 기본적인 규제와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료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학회,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이외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설명 의무의 위반 문제라든가 회복실에서 관리 문제, 수술상에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용수술의 문제는 인식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형수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재건수술과 미용수술로 나눌 수 있죠. 재건수술은 흉터나 선천성 기형이 있을 때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건데 대부분 이런 수술들은 일반 성형외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진 않죠.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이상인 대학병원 이상급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수술이고 위험 부담감이 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자체도 이 수술을 받음으로써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미용수술은 간단한 시술로 생각을 하거든요. 양악수술이요. 상당히 위험한 수술. 잘못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것만 받으면 나는 이뻐질 수 있고 한번 병원에 갔다가 통증만 참고 나오면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인식. 이것을 이용해서 성형외과 의원에서도 당신은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 제대로 된 설명이 빠져 있다는 거죠. 법상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이라는 걸로 의료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냐를 보는 거고 설명의무 위반은 그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 받을 만큼 정보를 제대로 줬는지 문제거든요. 이건 법률상의 책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률상의 책임 문제를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계속 논의가 되었던 과대 광고 문제도 바로 이 설명 의무 위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설명 의무 위반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과다하게 부풀리는 것도 법상으로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갈 때 과연 불필요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강제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점차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비단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이 통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통계가 만들어진 적도 없고 제대로 논의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인구 대비 계산했을 때 적신호 사건만 5만 건이고 만약에 진짜 의료사고가 50만 건이나 생긴다면 소비자원, 법원 그리고 우리 중재원에 접수된 건수를 대비를 해봤을 때 턱도 없습니다. 적신호 사건만 5만 건이라 생각해서 다 뒤져가지고 노출된 것들 다 뒤져서 몇천 건이라 했을 때 그러면 4만 건 이상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다 수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형외과 수술 자체가 1년에 10,000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적신호 사건은 1,000건, 100건, 100건이 생기는 거죠. 100명에 4만 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언론에 노출도 안 되고 다 어디 가냐는 거죠. 실제로 중재원의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면 사망과 관련된 성형외과 사건은 실제로 접수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지금 성형외과 현실에 따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자체 합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체 합의라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기가 뭔가 찜찜하거나 두 번째 노출되면 반대로 이미지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통계란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걸 기준해서 방침을 정하는 것이지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상상된 것을 만들어서 규제나 기준을 만들어봤자 어차피 그것은 다시 안 좋은 경우 탁상 공론이 되고 또 다른 변법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서 도출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형외과 사건이라면 적신호 사건, 사망권과 큰 중증 장애에 관해서는
강제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고가 왜 생겼는지,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방문 조사에서 현지 조사까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전문가 집단의 성형외과 학회와 논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정책을 정하고 사회에 환류를 시켜줄 수 있는 피드백 작용이 돼야지만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노출된 망인이 되신 그분들의 희생에 따라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되고 논의가 되지만 그분들처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수많은 희생자들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신호 사건, 그 건만이라도 공정한 제3자의 기구에서 분석을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론적인 경험적인 근거를 잘 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중재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점, 우리가 궁금해하고 문제가 되는 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면 풀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이 정도로 끝이면 자장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마치고 토론으로 저는 나중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고의 지정 토론자. 그렇죠? 저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니까 정말 저런 센스 있는 지정 토론이 필요하고 이어서 복지부도 실망시키지 않는 지정 토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양윤석 팀장님께서 지정 토론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팀장입니다. 네, 저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핵심만 요점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회 개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형 관련해서 이제 연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의료 광고가 거의 전면 금지였었죠. 05년도 이전에는. 그러다 05년도에 이제 헌재 위헌 판결, 알 권리, 그다음에 소비자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이것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로 이런 건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0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의료기관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비급여, 이런 이제 진료비 자체 할인 이것도 다 금지했었습니다. 07년도까지는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의료 시장에서 그런 자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처벌할 수 없다. 비급여 부분은 비급여는 건보에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그 뒤로 이제 의료 시장에서 뭔가 이제 경쟁 구도 이런 것도 좀 가속화됐다 보이고요. 근데 이제 건보 영역이 아닌 데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이러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최소한의 안전판이나 안전기준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성형 관련해서 이렇게 사망사고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회가 일어날 정도면 뭔가 우리 시장에서 그런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부 노력도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지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좀 되고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해보려고 많이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했고요. 유형이 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지, 또 부작용이 다소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성형 빈도가 많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자들 통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은, 정보를 좀 이렇게, 책에 있는 연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결과물은 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그런 연구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형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고 뭔가 좀 개선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정부도 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발제자분도 그렇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히 의료 광고 쪽은 다들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광고 쪽은 좀 과도한 광고 이런 것들은 좀
그 규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뭐 교통수단 안에 이런 것들은 광고가 넘쳐난 것도 문제지만 그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이렇게 유통되는 거 이건 좀 최소한 막아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제도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사고 당하시고 부작용하고 하는데 이 성형수술 이것도 참 의료행위고 부작용이 분명히 따릅니다. 근데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망각하시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환자들이 이런 정보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 통해서 그런 그 성형수술의 그런 그 종류별로 뭔가 좀 알 수 있도록 좀 정보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곧 이제 배포하고 좀 아실 수 있도록 그 수술에 따른 부작용, 예, 뭐 양악수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전문가 의료인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위험한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조건 하면 예뻐진다. 이제 이런 욕구를 자극해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보들은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회에서 이렇게 자동 노력하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 참 저희들 정부로서는 바람직하다. 예,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자율 정화 이런 노력들이 참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저희들 보기에는 대체 의사회에서 이렇게 내놓으신 이런 발제문에 써놓으신 거 보면 당연히 의료인이라면 주셔야 될 의무였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성형외과 의사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 전문가 단체에서 좀 자율 정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계속 협의하고 대책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점점 뒤로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호 토론도 그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 좀 다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요. 아마 지금 지정 토론이 아니시지만 그 메트로 그다음에 광고 관련 아마 분들도 이 자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짚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제자가 언급했던 내용부터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도 사실은 해야 하는데 그 주최한 두 의원실에서 원하시는 방향들은 축사를 비롯해서 그 최동희 의원님의 개회사와 남윤순 의원님의 개회사에 다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최하신 곳에서 의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좀 집중해서 토론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놓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게 전체 지정 토론자들이 거의 발제자 수준의 시간을 갖고 계셔서 그때마다 상호 지정 토론에 대한 코멘트도 사실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기회를 딱 드릴 테니까 우선은 발제자를 포함해서 이 시간은 각 지정 토론자가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상호 코멘트 하는 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거르고 그리고 플로우까지 포함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하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박영진 이사님 예, 이제 자정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설명 의무를 이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동의서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격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아마 노력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료사고를 조사를 하다 보면 동의서도 제대로 되어 있고 줄도 쳐져 있고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분쟁화가 되면 신청인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 병원 측은 했다. 참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가 옛날에 의협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제 의료진의 이제 뭐 다치는 상해권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했지만 그게 통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고요. 대신에 이제 개별 병원에서는 녹취로 그러니까 녹취를 통해서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서면이나 그런 것보다는 녹취 같은 걸로 이제 의무화를 해서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근거 자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법제 이사님도 오셨지만은 지금 똑같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 뭐 저도 성형외과 의사인 관계로 뭐 그 주관적 불만족에 의한 뭐 소송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윤리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제 나름대로 거의 미국 수준의 제가 2004년도 개업했는데 그 당시에 오면서부터 그 동의서를 보니까 동의서가 책이더라고요. 거의 그런 막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자는 설명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우리가 녹취를 해서 이걸 하나의 어떤 자료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국의 도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법원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게 어떤 표준화된 동의서라든지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조금 빠졌던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러면 상담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해서 동의서에 같이 하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불법적으로 그냥 규정을 해버렸는데 그 상담 코디네이터 이 성형수술에 만약에 상품이란 측면을 그래도 우리 생각한다면 상담 코디네이터도 거꾸로 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즉 그렇게 된다면 자 제가 설명을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못 들었다. 그것보다는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연대로 우리가 상담 코디네이터 다른 직원이 같이 사인하게 한다면 그 정도 가지고 이거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는데 이게 녹취 문제는 환자분들도 조금 민감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녹취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발제자께서 몇 가지 이제 제안, 이런 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를 다 포함해서 사실 의견이 조금 다르고 높낮이가 있잖아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하고 녹여내지 않으면 토론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아마도 이 녹취록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이 복지부로 좀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제 말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런 식의 실체는 있으나 환자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류의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녹취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지금 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후에 검토할 의지가 있으신 물론 여기서 정무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지 않고 논의한다면 아마 어려울 거고요. 팀장님 선에서 이거 하겠다 말겠다 이런 대답을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코멘트해 주시고 요 의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의무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국회 지금 법안이 발의된 거로 법안이 발의가 있고요. 설명 의무를 이제 법에 규정해서 의무화시키는 거. 의료법에 그걸 행정처벌을 할 수는 없고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설명 의무가 손해배상 관계에서 의료인의 책임 관계 이쪽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법에 규정해서 의료인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는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행정적으로 처분한다든지 형사벌충단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걸 구체적인 방법을 녹취를 할 거냐, 이제 동시에 서식에 서명을 할 거냐.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서명을 하게 돼 있죠. 예. 이제 그건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상 답변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아마 복지부의 팀장으로서 나오면 팀장이시지만 복지부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문과 토론문 안에 그래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집인데 보면 의료법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민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의료광고 심사를 의협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를 빼는 거. 근데 아마 의료법의 구조를 잘 보면 실제로 의료법은 복지부가 어찌 보면 규제당국이고 그리고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업무를 의협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곡해. 그러니까 제 말은 자료집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제 참석자 전원을 위해서 이건 서면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그런 오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도상은 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복지부가 위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위탁의 당사자가 양질이냐 저질이냐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으셔야 좀 오해 없이 자료집에 대한, 나중에 이 자료집이 종이로만 돌아다녀도 오해 없는 해설이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네.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일단 사전심의 제도는 이제 의료의 광고의 특성이 뭔가 이제 의료는 소비를 하면 이제 환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료 광고를 이렇게 사전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요. 다른 광고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사전심의 쪽을 계속 규제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뭔가 내용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전에 보는 것 자체를 자꾸 위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법상 심의 권한은 보건복지 장관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율규제.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의료인 단체에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라. 그리고 그 의료 광고의 특성이 내용을 의료인이 아니면 제대로 이거 검증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이제 사전에 심의를 할 때, 내용을 볼 때, 의료인들이 참여해서 그 광고 내용이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의료인들이 봐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의료인들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그 안에 이제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법률가,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광고 다용사자인 의료인단체에 주냐, 이렇게 지적은 가능합니다만은, 광고의 특성이랄지, 제도에 대한 검증, 이런 차원에서는 의료인단체에 좀 위탁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모 성형외과,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모 성형외과에 대해서 광고 이제 심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대한의사협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메트로에서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사실 저희가 이거 문제 제기한 거가 최근만은 아니에요.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이건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드는 광고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건 내려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의,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고, 메트로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했을 때 계속 이제 심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뭔가 그럼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장이 찾아보니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완전 거의 주도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잠시만요. 저는 이 의제로 토론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의제는 팩트를 확인하는 저는 얘기고요. 위탁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논지가 위탁의 당사자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위탁이 그동안 제대로 질 관리가 됐었냐, 이 문제는 별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면상으로 그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지가 그 다음 논지로 간다는 건 얼마든지 좋고요. 예, 이제 다시 상호 토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양해를 구할 거는 발언을 하고 나면 꺼주셔야 아마 양쪽 마이크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나 서로 상호 코멘트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플로도 이 지정 토론자나 발제자에 대한 토론 코멘트 다 가능합니다. 예. 제가 여수미 민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 광고 사진 심의를 할 때 사실은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의사의 이익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이제 성형수술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팔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자정을 하듯이 이제 이런 부분은 거꾸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성형외과 의사회에다가 지금 오협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소위 다른 데 이야기해도 안 된다면 소위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소위 저희들이 자정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런 자정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제안을 주시면 저희는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을 이 성형수술도 그냥 상품제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이 광고는 곤란합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좀 정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장 두 분? 남윤순 의원님 혹시 발언? 이 얘기 관련해서요. 아, 네. 예. 이게 사실 지난번 국감 때도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광고 사전 심의 관련해서 위협에 위탁 주는 문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아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런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좀 진전이 안 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는 이건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성형의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제공은 하되 그거 하는 참여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기간 자체는 위탁받는 기간은 꼭 의사협회가 안 해도 되죠. 거기 의사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의사협회가 하진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억압적인가요? 네, 의원님, 아마 지적은 그간의 이 논쟁에 있어서 의원님이 꾸준히 지적했던 방향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셨고, 아마 복지부는 뭔가 해명하고 싶은데, 그거는 국정감사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상호 맹공을 하시고요. 제 말은,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책임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플로어에서 두 분이 지금 손을 아까 드셨잖아요. 이쪽 앞쪽에 한 분과 뒤쪽에 한 분, 예. 먼저 하시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팀에 있는 실무 직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박 원장님이든지 얘기하는 사항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형외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참여를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가 다입니다. 승인된 사항 부분은 다 승인필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예사항 부분은 실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이든지 불법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예, 지금 말씀은 심의를 득하지 않은 많은 광고들이 다 똑같이 심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무분별한 광고로 오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아마 그런 설명이신 것 같고요. 예, 앞에 예. 제가 위원 혹은 윤리이사직을 좀 수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광고에 관한 걸 알게 됐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복지부에서 의협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위탁을 하면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책자가 거의 한 7, 80페이지 되는 그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광고를 해도 지금 이런 여러 광고의 문제점들을 많이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어떻게든 수정을 하고, 또 큰 틀에서 본다면 복지부 어떤 의료법에 있는 그런 광고에 관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아까 우리 복지부에서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양윤선 지자님께서. 그간의 광고와 관련된 법적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라는 게 사전에 하던 사후에 하던 규제가 안 됩니다. 열어주는 순간 그것은 내 손 밖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광고의 속성이 그렇죠. 자본과 결합된 광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근본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광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차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오늘 최동희 의원님, 남윤수님 두 분 다 기대하시는 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손에 잡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이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마 생산적인 토론회를 기대하는 주최자의 입장이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필수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는 오늘 제목에 있는데요. 안전. 이게 성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성형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인식이 신이 만들어 빚어놓은 인간인 내가 변형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마다 또 의사들마다 또 어떤 방향과 논의에서 성형을 바라볼 거냐는 굉장히 다차원적이라서 아마 오늘 논의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사망, 이런 성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대가 바로 의료기관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이것을 혹은 예방하거나 줄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이 모아지는 것은 너무나 무분별한 광고들 도대체 어떻게 좀 컨트롤하면 보다 덜한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 끝나고 나면 잘 아시죠? 대폭 할인, 수험표 갖고 오면 50% 할인, 2명이 오면 몇 프로 더 추가 할인, 10명이 짝지 오면 몇 프로 할인,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진위 논란부터 의협에서 실무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많은 광고들이 광고피를 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는 꼭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보도라인 좀 잡자. 오늘 논의가 끝날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그 정도는 좀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주최하신 의원실의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멘트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먼저 토론하고 또 상호 토론 받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광고 규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2008년도 어떤 대부분 판결로 돌아갑니다. 어느 피부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여드름 모이는 이벤트 광고 50% 할인 이벤트를 하게 됐는데 그걸 대부분 판결을 그게 허용해도 괜찮은 거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헌장이나 되듯이 그 이후로부터 또 의료 관광 활성화 이런 정책들이 또 계속 이어져 나옴으로부터 해서 복지부라든지 보건소에서는 이걸 계속 풀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건소에 고발 이런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지도라든지 어떤 그전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 고소 당해서 이제 이게 엄하게 처벌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이게 규제가 계속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점점 더 많아졌고요. 이런 이벤트성의 어떤 광고들이.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해도 되는, 심지어 저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안 하면 바보가 되니까. 그것도 환자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원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나왔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하신 이 분위기 속에서 도무지 기존에 있는 규제도 이미 무용지물화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가?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논의를 좀 모아가야 되는 건지 보다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 팀장님 지금 잠깐 지정 토론이 없어서 상호 토론이 없어서 그런데 숫자를 기억 못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번 요거를 좀 전체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성형외과지만 피부과 전문의를 득한 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피부과로 개업한 분들은 2만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부과 의사회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하면, 그럼 예를 들어 오늘 논의가 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득환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전부 성형외과로 개업한, 도대체 로컬이 몇 개나 되냐. 뭐, 혹시 숫자를 기억하세요? 예. 맞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지금 배출된 게 2,300건으로 제가 달았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한 번이라도 보톡스 같은 걸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 어떤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15,000군데가 이런 걸 해봤다고, 꼭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그런 경원에서 있다고. 아까 그 트윈 수술장? 예, 이게 아마 의원실에서 바라는 세 번째 바람 중 하나가 실태조사인데요. 이런 식의 로컬이 지켜야 될 기본 룰을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가 굉장히 우울한 논의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 발제자께서는 공정거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게 당사자도 의사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가 의사 선생님이 실정법 위반, 그 다음에 수술장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들의 고유한, 일반인들이 모르는 영역 아닙니까? 전문가들만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 성역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성역이 자체적으로 리뷰해보니까 이거 문제다, 이거 좀 조사해달라, 거꾸로 이런 요구를 할 정도라면 아마 두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실태조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노력하셨던 연구자 베이스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대안으로 검토하시는 안이 있나요? 실태조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성형 문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슈가 되고 나서 가장 주력했던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빈도수나 그다음에 사고의 유형,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면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쟁 조정원, 그다음에 법원 판례, 이런 것들 좀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근데 의미 있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사고 유형이나 말씀하셨듯이, 뭐 중재원에서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밖으로 외부로 완전히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고, 특히 의료 사고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해서만 뭐 통계에 잡히는 거라서,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의미 있는 결론을 찾아내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인들 의사회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가장 다빈도로 이루어지는 시술이 뭐냐, 이 정도는 좀 저희들이 통계를 좀 파악해 놨고, 그 다빈도로 이루어지는 시술의 내용이 뭐고 부작용이 뭐고, 이 정도 지금 현황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좀 법률가랄지 그리고 소비자단체들 자문을 받아서 좀 환자들이 좀 읽기 쉽게 이렇게 좀 용어도 좀 정리해서 좀 이런 걸 좀 배포해드리면 어떨까. 성형수술 받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떠는가. 그 정도 지금 작업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 의원실에서는 혹시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이 정도의 실태조사와, 지금 아마 복지부가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실태조사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했다라는 것과 그 결과물을 일반 의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알릴 거냐의 문제인데, 그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요. 앞에 실태조사는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에 양 의원실은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복지부가 그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되니 리뷰해서, 사후적으로 리뷰해서 소비자들이 좀 안전하게 무분별한 수술 동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 양자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앞에 문제, 실태조사는 복지부의 이 정도 가이드에 양 의원실은 좀 그 정도로, 제 말은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윤순 의원실이고요. 지난번에 이 자료 가지고 저희 방 오셔서 방문 보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부작용 현황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게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 자체가 지금 국내에 잡히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미용 성형수술에 관련해서 부가세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이 데이터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그 한 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민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어느 정도 건수가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료사고가 있을 것인지 정도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양 팀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선은 하시고, 그게 아닌 거는 뭐 추후에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정도만 하셔야 되지, 오늘 장관으로 모든 걸 다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세무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 5가지 수술에 대해서 지금 부가세를 받고 있는데요. 세무당국이 이런 정보 제공을 상당히 꺼려했고,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고 전화 몇 번, 저도 직접 몇 번 했고, 과장님도 들고 했는데, 예, 세무정보라고 전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확보는 좀 저희들이 원임시에서 좀 이렇게 좀. 이거는 복지부가 아니라 기재위나 이렇게 해서 요청하셔서 네. 그 능력껏. 근데 그 시술 건수는 이제 과세 건수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부작용이랄지 사고랄지 이런 통계는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양 팀장님 좀 짐을 좀 떨어뜨리는 의미에서 아까 시설 관련 지금 이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또 실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아까 트윈베드 이야기하니까 조금 놀라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강남 성형외과 우리 대한민국 성형외과에 다 퍼져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병원과 그 병원을 거쳐갔던 선생님들이 이게 속성이죠. 우리 도제식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선배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쫙 퍼져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의사회에서 빨리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정 노력을 한 겁니다. 거꾸로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 업에서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의 미래가 우리 애들이 그런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복지부에 거꾸로 저희들이 또 이제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과연 제 상식으로는 그게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그것도 병원이라는 시설로 해서 이건 신고도 아니고 허가가 나 있는지 저희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냥 도면만 받아본 상태에서는 이걸 잘 모르겠더라. 이거는 개별적인 민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 복지부나 의원실에서 고쳐감으로써 아마 이런 사고 옆에서 라이포석션이라고 덜덜덜 소리가 나고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수술하는데 과연 집도의가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그게 의료사고의 단초가 되었는데 과연 집도의만을 탓해야 되는지 병원장을 탓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하게 되는 거죠. 네.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가 누가 죽냐면은 낙태로 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낙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낙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처음 조사한 결과, 아주 보수적으로 집계한 결과가 그거고요. 그 숫자가 자살자를 몇 배 상회합니다. 에브리데이 죽는 숫자가. 그러니까 공공이나 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아마 이런 모니터링 자체 실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이런 전문가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결국은 피어 리뷰하는 그런 방식을 어떤 형태로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시지 않으면 아마 보수적인 실태 조사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도무지 소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에비던스 베이스 이게 이제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복지부가 이후에 실태 조사에 가닥을 잡을 때 안전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디까지는 제한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이후에 의원실과 좀 생산성 있게 논의가 좀 되면 좋겠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불법 광고, 그러니까 광고 규제 문제도 조금 더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무리할 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실태조사 할 때도 그때 아마 보건복지부한테도 좀 의원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 분명히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의원실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또 부서 차원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의지를 필요로 하셨으니까 같이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불법적인 어떤 그런 수술방에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그걸 이후에 좀 협의를 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런 예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이기도 하지만 예결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예결을 통해서 강한 자료를 받으시면 복지부도 엄청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쪽 플로어에서 말씀.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청객처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실무 직원으로 있습니다. 의료광고가 2007년에 이제 허용이 돼갖고 이제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승인필로 나간 광고 건수가 한 5만 몇 건 됩니다. 전체 의협 회원이 한 10만 명 되는데, 10만 명이 좀 더 되는데, 그 중에 현재 10위까지 나간 게 5만 명이니까 한 50%는 광고를 했다고 보지만, 그 중에 실제적으로 광고를 한 분 의료기관은 10%도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게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이고요. 근데 이제 의료 광고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허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지만, 민우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광고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런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승인해준 광고가 아니고요. 아마 그 매체도 아마 우리가 허용된 매체에서 나간 광고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의료광고 심의하고 있는 그 광고 대상 매체가 처음부터 이제 제한이 돼 있었어요. 신문이라든지, 전기간행물, 그리고 벽보, 전단지, 현수막, 이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추가가 돼갖고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교통수단, 교통기관에 되는 광고들이 늘어났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게 이제 확대가 됐죠. 그렇게 이제 광고 매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구멍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매체, 범위 내에 있는 그 매체들은 다, 모든 더 허용이 되는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광고라는 게 어떤 매체 제한 없이 모든 매체에 대한 광고를 심의회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떤 구멍이 있다 보니까 거긴 불법적인 그쪽으로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이제 법 같은 게 이제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복지부에서도 제안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있으면서. 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거나. 제가 하나만 약간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광고 때문에 이게 말씀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전후 사진, 환자 기망 행위, 이런 쪽에 아마 저쪽에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저도 이 용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포토샵으로 과도하게 조작한다든지, 간단하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과다하게 조작, 크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이게 한번 이제 광고심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징계가 가야 되는데, 의사회 징계라든지 어떤 형태든 의협이라든지 이게 징계가 가했을 때, 그 다음에 6개월 광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한 3회 정도 지속이 되면 1년을 못하게 한다든지 3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가 있어야만이 이 광고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착한 규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광고 규제하고 또 광고 허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이 광고에 관한 전문가들, 시민단체들 다 이렇게 같이 해서 풍선 효과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제2의 이런 뇌사사건, 사망사건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정 토론자들 스스로 코멘트를 안 하셔서 그런데 아마 숙제가 좀 있다면 아까 지정 토론자들 얘기하셨던 중에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고 종량제.
그 다음에 전문 실명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권이나 중증장애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할까. 예, 요 정도는 토론 안 하셔도 좋다는 뜻인가요? 이 지정 토론자들이 코멘트를 해주신 건데 전혀 논의를 안 하셔서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복지부도 암묵적인 동의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인가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항상 증거를 남기는 그렇죠. 예, 아마 양 팀장님께서 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오늘은 아마 두 의원실에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사실 오늘 그 지정 토론자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서면으로 된 엄청난 계약서도 공개되고 실적이 굉장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논의됐던 의제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두 의원실을 비롯해서 국회에 또 다른 숙제가 다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서 두 의원실이 얼마나 이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내는지 또 언론도 도우시고 각 분야에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힘을 보태면 아마 보다 더 진전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윤순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하시고 발제자분께 마무리 발언을 맡길까요? 네. 일단은 실태 파악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조사 방법론 툴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사실 비급여 실태 조사 같은 표본 조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표본 설계나 방식을 좀 과학적인 방식을 하면 아주 정책에 못 써먹을 방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연구자들이랑 조금 상의를 해서 그 전체적인 부작용 실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수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조금 진척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질을 향상시켜야 이제 해결되는 문제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의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정작용이 이제 쭉정이를 걷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실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정책은 문제 있는 사람을 도려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성형외과 의원들에게 이게 인프라 문제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시설 인력 이런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 좀 정보 공개하는 그런 것들 좀 추진해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압력이 돼서 그리고 그거 하는 의원들에게 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래서 약간 성형외과 성형수술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거에 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틀을 좀 한번 마련해서 전반적인 질 향상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애쓰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